안녕하세요. 저는 성형외과 전문의 백형익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 보형물은 사람의 피부 두께나 그다음에 유방 조직의 양 그리고 근육이 발달된 정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체형에 맞는 보형물을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. 지금 보시고 계신 이 투명한 모양의 보형물은 우리가 스무드 타입이라고 해서 표면이 굉장히 부드러운 재질로 되어 있고 속 안의 내용물은 코젤이라고 하는 그런 젤 타입의 물질로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다. 똑같은 라운드 형태의 보형물 중에서 텍스처드라고 해서 보형물 백의 그 표면이 굉장히 거친 부분이 있는데요.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이런 백을 사용을 하면 우리가 가슴 확대 수술 후에서 마사지를 했었는데 왜 그러냐면 이 백이 우리 몸에 있는 유방 조직에 붙지 못하게 하면서 이 백이 자유스럽게 움직일 수 있게, 그래서 누웠을 때도 약간 퍼지고 앉았을 때 섰을 때도 약간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보형물을 사용을 했고, 수술 후에 꼭 마사지를 하라고 권했다면 이 타입의 보형물은 표면이 거치기 때문에 우리 유방 조직이 이 보형물 표면에 붙어서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. 그래서 아기를 여럿 낳고 나서 유방 조직에 힘이 없는 사람, 그래서 너무 잘 퍼지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백을 넣어서 마사지를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백을 넣어서 덜 처져 보이게, 확대의 목적도 있지만 유방 조직에 어느 정도 힘을 보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보형물인데, 몇 년 전부터 굉장히 유행을 끌고 있는 물방울 보형물인데요. 보형물 자체가 벌써 모양이 물방울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은 가슴 확대 수술을 잘 하면 이 백을 넣더라도 물방울 모양의 가슴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. 그럼 누가 이런 걸 사용을 해야 되냐면 유방 조직이 없고 그리고 근육도 발달되지 않은 상태, 그런데 피부는 탄력이 너무 좋다 그러면 이 백을 넣어서 자연스러워질 때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는 저희가 이 물방울 모양의 백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. 결론적으로 백은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맞춰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피부나 근육이나 유방 조직의 양, 그거에 따라서 어떤 백을 선택할지가 이미 어느 정도는 결정이 돼 있다는 거고, 그 결정이 된 사항은 방문하셔서 전문의와 통해서 그걸 결정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가슴이 작아서 고민인 분이 가슴을 확대 수술을 하고 싶어서 흔히 이제 찾는 것이 보형물인데요. 근데 그분이 너무 말라서 근육도 발달하지도 않았고 피부도 얇고 그리고 피하 지방층도 적다 그러면 이 보형물의 윤곽이 조금 형태가 드러날 수가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해야 됩니다. 그런 분들한테 보형물을 넣었다는 느낌이 훨씬 덜 들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이제 가슴 빼놓고 나머지 배든지 허벅지든지 엉덩이 부분이든지 지방을 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거기서 뺀 미세 지방을 가지고 그 보형물의 형태가 드러나는 그 부분에 지방 이식을 해줬을 경우에 확대를 더 크게 할 목적이 아니라 그런 어떤 보형물의 형태가 덜 드러나 보이기 위해서 우리 지방 이식을 같이 해봤는데요. 훨씬 결과적으로 좋았고 그리고 만족도도 높았습니다. 그래서 마른 분들한테는 그런 보형물의 형태를 좀 감추기 위해서 피부를 좀 더 도톰하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 지방 이식을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. 가장 우려해야 할 부작용으로는 구형구축이 있습니다. 우리 몸은 인공물질이 들어왔을 때 우리 몸에 있는 조직들이 직접적으로 저축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 피막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데, 이 피막이 얇게 생기면 만졌을 경우에 자연스러운 촉감을 느낄 수가 있지만 이 피막이 두껍게 생기면 백 자체는 계속 말랑말랑하지만 겉에서 만드는 촉감은 굉장히 딱딱하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. 이런 것을 구축이라고 합니다. 너무 심한 구축이 왔다 그러면 가슴의 모양 자체가 찌그러지거나 변형이 옵니다. 한번 구형구축이 온 사람은 또다시 구형구축이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처음에 가슴 확대 수술을 보형물로 선택을 할 경우에 피막이 생기되 피막이 얇게 생기는 방향으로 수술을 하는 게 좋겠죠. 그런 구형구축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신체 상태가 수술 중에 피가 덜 나는 상태,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. 평소에 복용하는 어떤 영양제나 약 같은 걸 물어보고
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출혈된 데 연관이 된다 그러면은 수술하기 일주일 전 또는 2주일 전부터 그 약을 끊도록 유도를 하고, 그리고 수술 중에는 아주 철저하게 지혈을 해야 되고 빽이 들어가는 그 환경을 아주 깨끗한 상태로 유지를 하고 수술을 하게 됩니다. 수술 후의 관리도 중요한데요. 저희가 수술 후에 약도 처방을 해서 드시게 하고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서 부영구축이 오는지 안 오는지, 오게 되면 초기에 대처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대부분의 부영구축은 거의 3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어떤 부영구축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평생 사는 데 지장이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. 또 하나는 이 빽이 아무리 잘 만들어졌다고 할지라도 터질 수가 있어요. 근데 빵 하고 터지는 게 아니라 아주 미세한 구멍이 나서 조금씩 새서 나도 모르게 가슴이 한쪽이 작아졌다 그러면 터졌어요. 이 빽이 터져서 내용물이 바깥으로 나오더라도 크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. 터지더라도 증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요.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정기적인 관리가 조금 필요합니다. 한쪽 가슴이 좀 점차적으로 사이즈가 좀 주는 것 같다 그러면 와서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고요. 유방암 검진할 때는 아마 그 엑스레이 사진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터졌다는 그 소견이 보이면 빽을 갈아줘야 됩니다.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무래도 마취과 전문의 선생님의 상주하고 있느냐. 사실 가슴 확대 수술은 마취과 선생님이 옆에서 수술 중에 수술 받으시는 분을 상태를 보고 계속 어느 정도의 조절을 해주는 게 필요하고요. 그리고 수술이 막 끝나고 나서 마취가 깼는데도 회복실에서 그 관리를 해줘야 돼요. 혈압이 올라간다든지 그러면 수술 후에 출혈이 또 생길 수도 있으니까. 이 모든 것들은 안전을 위해서도 하지만 어떤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감소시키는데도 이 마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마취과 전문의와 풍부한 수술 경험이 있는 그런 성형외과 전문의가 같이 이제 결합이 된 그런 병원을 찾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우선시해야 될 그런 병원을 고르는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간혹 가다가 누구를 보여주기 위한 수술을 선택하시는 분을 가끔 만납니다. 그래서 터무니없이 자기 신체에 맞지 않는 너무 큰 그런 사이즈를 원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술하기 전에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. 티 없이 우월한 라인을 당신에게 선물하세요.